자, 네, 이자율 제도 볼게요. 자, 37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이자율 제도 보시면 고정 이자율 제도가 있고 변동 이자율 제도 있죠. 네. 자, 고정이자율, 고정금리라는 거는 대출 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네. 자, 우리 명목금리라는 게 있어요. 명목금리는 은행이 대출해 줄 때 대출 약정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그 계약서상에, 대출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이자율 있죠? 그걸 명목금리라 그래요. 이 명목금리는 고정이자율 제도에서 명목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실질금리에다가 예상 인플레율을 더합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예상 인플레율을 더한다. 무슨 이자율 제도일 때? 고정이자율 제도일 때. 네. 그러면 요 식에서 보시면은 실질금리에는 인플레가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지? 실질금리에는 인플레라는 게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예상 인플레율이라는 걸 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금리라는 거는 은행이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이자율인데 인플레가 반영이 안 된 인플레율을 제로로 가정했을 때 이자율을 실질금리라 그래요. 참고로 그냥 아세요. 그냥 뭐 시험에 그렇게 막 물어보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은행에서 야, 우리는 실질금리가 한 4%는 돼야 돼. 돈을 빌려줬을 때 4% 정도는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게 실질금리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물가가 한 2%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이 돼. 앞으로 물가가 2%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자를 몇 프로로 하자? 6%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해 줄 때 몇 프로로 대출해 주고 있다? 6%로 대출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출 시점이었어. 그래서 대출 시점에 몇 프로로 대출이 됐다? 6%로 대출이 됐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시점이 됐어요. 그럼 여전히 이자는 몇 프로 받고 있죠? 6% 받겠죠. 고정금리니까. 자, 그런데 물가가 2%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가가 4% 오른 거예요. 이게 실제 인플레야. 실제 인플레. 자,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보다 커져버렸죠? 그러면 실질 금리는 몇 프로일까요? 이거 산수 아니 4%요. 4 더하기 4는 8인데? 너무 쉬운 걸 물어봐도 틀리죠? 너무 쉬운 걸 물어봐도 틀리죠? 자, 그러면 실질금리 몇 프로입니까? 근데 2 더하기 4가 6이잖아. 왜 이래? 경직돼 있다는 거지. 항상. 너무 긴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하나도 없다. 다 쉬운 거 물어봐.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 어려운 거 물어봐서 모르는 애가 어려운 거 물어보겠죠, 내가. 쉬운 거 물어보지.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커지면 실질금리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실질금리가 하락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에서는. 첫 번째, 무슨 제도일 때? 고정금리일 때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보다 클 때
그렇죠.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보다 클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질금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해요. 실질금리가 하락한다. 하락한다. 그 말은 대출자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이 말이에요. 대출자는 돈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대출자는 은행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자 받을 사람은 불리하지. 기억하세요. 그럼 차입자는요? 이익이에요. 차입자는 이익이에요. 두 번째 뭘 물어볼 수 있느냐? 이 계산 문제 물어볼 수 있어. 이거 비워놓고 조금 전처럼 4%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니까요. 2%? 2%. 됐어요? 자, 그래서 고정금리 하에서는요, 앞으로 물가가 대부분 오르는 경우가 많죠? 내 예상보다 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일 땐 일반적으로 대출자 손해예요. 그래서 고정금리는 일반적으로 별다른 말이 없으면 대출자 손해야. 대출자 불리야. 그럼 대출자는 왜 불리합니까? 기본 이유가 예상을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고정금리라는 건 내가 예상 인플레이를 생각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예상이라는 게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불리하지. 이게 인플레 위험이죠. 일종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인플레 위험이란 말이에요. 인플레를 잘못 예상했잖아요.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게 위험이라 그랬잖아. 이게 인플레 위험이지. 그 인플레 위험이 발생하면 실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실질 금리가 어떻게 된다? 하락해요. 됐어요? 자, 그러면요. 그 은행들은 그러면 이러한 위험을 없애고 싶은 거야. 이런 위험을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물가가 오르는 걸 예상을 하지 말고, 예상하지 마라, 예상. 하지 말고, 물가가 오르면 그냥 이자를 올려. 그렇게 하면 되잖아. 예상하지 말고. 맞아요? 그래서 나온 게 무슨 금리다? 변동금리인 거야. 변동금리. 그래서 변동금리는 예상 인플레와 실제 인플레가 달라질 가능성, 인플레 위험이잖아요. 이런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변동금리는 인플레 위험. 저 인플레 위험이란 실질금리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실질금리 하락 위험을 누가 누구에게? 대출자가, 그렇죠.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바뀌면 안 됩니다.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위험을 전가시키는 게 변동금리예요. 그럼 변동금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유리한 제도다, 불리한 제도다? 대출자가 유리한 제도예요. 자, 뜻부터는 아시겠죠? 의미부터 알아야 돼요, 의미. 자, 우리 교재 볼게요. 372페이지에 고정이자율 제도.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어.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것은 실제 인플레보다 예상 인플레가 크다는 뜻이에요. 예상치 못했다고 그랬으니까. 안 그래요? 2%를 예상했는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결국 실제 인플레가 예상이 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에서 실제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내 예상하고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럴 경우에 명목 이자율은 어때요? 변하지 않지. 불변이지. 하지만 실질 이자는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그래서 대출자는 손해이고 차입자는 이익이다. 별표 해놓고 딱 기억합니다. 기억해야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보이세요? 4번에 별표 2개. 별표 2개. 자, 이거 중요하다고요. 자, 이 기억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금 고정금리 하고 있어요. 고정금리야, 고정금리. 거기 보면 이런 글자, 이런 말이 있네. 우리 책 표현들 하면 시장 이자율이 상승한대. 시장 이자율이. 자, 그럼 시장 이자율이 올랐다. 자, 시장 이자율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요,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책을 보기 전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물가가 오르고 있어. 자, 물가가 오르고 있으면 이자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되죠. 근데 고정금리에서는 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대출자 이익이야, 손해야? 손해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보세요. 그 말은 우리 옆에 표 한번 봐봐. 저당 이자율이 8%인데 시장 이자율이 몇 프로가 돼 있어? 13%. 시장 이자율이 높다는 뜻이잖아. 저당 이자율을 다른 말로 시험에서 약정 이자율이라고도 그래요. 왜? 고정금리에서의 은행에서 약속한 이자율. 약정 이자율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시험에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가 같은 표현이 이런 뜻이야. 약정 이자율이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크다는 뜻이다. 네네네. 그 시험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당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라고요. 의미를.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나오잖아. 이렇게. 자, 이 고정금리입니다. 자, 이 경우는 차입자가 비싸게 빌리고 있는 겁니까? 싸게 빌리고 있는 겁니까? 싸게 빌리고 있어. 그래. 싸게 빌리고 있다. 좀 말은 좀 없어 보이지만 싸게 빌리고 있다. 맞추는 게 좀 장땡이지 뭐. 문제 맞추는 게 장땡이지. 싸게 빌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대출자와 차입자가 있는데 대출자는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빨리 갚는 게 좋아? 계속 이 상태로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게 좋아? 빨리 갚는 게 좋지. 야, 너 지금 싸게 빌리고 있잖아. 빨리 좀 갚어. 그렇잖아요. 빨리 갚기를 원하겠죠. 조기 상환을 유도합니다. 조기 상환을 유도해요. 어떻게 유도할까요? 잔고 할인 같은 거 해주는 거야. 지금 갚으시면 대출금이 지금 5천만 원 남아있는데 4,500만 갖고도 까드릴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조기 상환을 유도한다고요. 근데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려고 그래.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있으려고 그래. 계속 있으려고 그러지. 대출을 유지하려고 그러죠. 맞아요? 싸게 빌리고 있으니까. 그럼 시험 어떻게 내느냐?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바로 물어봐 버리는 거야. 바로. 오케이? 아니면 약정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큰 경우 차입자는 조기 상환할 것이다. 이렇게 바로 물어봐 버린다고요. 잘 물어본다고 시험에서. 잘 물어본다고. 잘. 그럼 이렇게 딱 나오면 싸게 빌리고 있네. 싸게 빌리는데 뭘 빨리 갚어. 이거 아시겠죠? 자, 근데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어.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은행 이자율이 비싸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자는 지금 여전히 지금 8% 받고 있다는 얘기니까 6% 8% 받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뜻 아닙니까? 싸게 빌리고 있다, 비싸게 빌리고 있다. 비싸게 빌리고 있는 거예요. 옆집 순돌이 엄마는 5%에 돈 빌려주겠다는데 은행에서는 8%에 빌리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순돌이 엄마한테 빌려가지고 은행 빨리 돈 갚아야 되지. 그래요. 싸게 빌리고 있다, 비싸게 빌리고 있다. 그래요. 비싸게 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비싼 돈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대출자는 조기 상환을 유도해야 돼. 조기 상환을 막아야 돼. 조기 상환을 막아야 돼. 조기 상환을 방지해야 돼. 조기 상환 방지. 그럼 조기 상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얘들은? 조기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해 버리는 거예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죠.
하지만 차입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조기 상환하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시험에 잘 냅니다. 잘 냅니다. 잘 낸다 얘를. 중요하다. 고정금리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자율이 떨어져야 되네. 근데 은행에서는 이자율 안 들어가주네. 내가 불리하네. 돈 빌린 사람이 불리하네. 그죠? 빨리 갚아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시장 이자율이 오르고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 오르는데 나는 은행 이자는 안 오르고 있네. 나는 그냥 똑같이 내고 있네. 내가 유리하네. 난 그냥 유지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 이걸 머릿속에 다 개념을 잡아두시라고요. 흔들리지 말게끔. 자, 그럼 보세요. 이 고정금리에서 이것만 봐도 대출자가 유리해요? 차입자가 유리해요? 대출자는 불리하죠. 보세요.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대출자는 빨리 조기 상환 시켜야 되는데 내 고민하고 있어. 차입자는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돼. 여기는 보세요. 또 조기 상환을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지. 그래, 중도상환 수수료 얘는 그냥 차입자는 그때 상황 보고 하면 돼. 두 사람의 지위가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걸 비대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금리를 얘기할 때 조금 유식한 용어로 대출자와 차입자가 비대칭적 지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대출자가 불리해요. 대출자가. 왜냐? 대출자는 물가가 오를 때 그걸 즉각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그게 불리하지. 저 같은 사람은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만 그것만 해야 돼 이런 사람이고 네 맘대로 해. 어떤 게 불리합니까?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이 불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못한다는 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 큰 기업들은 변신이 어렵거든. 조그마한 기업들은 즉각 변신이 되거든. 그러면 차이가 납니다. 요즘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참 난리인데요. 이거를 일견 좀 다른 방향으로 보면, 지금 비행기가 많이 못 날아다니죠? 하늘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자연이 벌을 내린 거야. 야, 너희 지금 너무 오염시킨다. 지금 캘리포니아 연안에 고래 부부 한 쌍이 햄을 치고 다닌답니다. 호주 도시에 양들이 내려오고 있대. 인간들이 없다 보니까 퓨마가 내려왔대. 퓨마가. 지금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니까 미세먼지가 덜하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경고인 거야. 너희 똑바로 해라. 이번엔 이거지만 조금만 더 하면 이번에 왕창 날아간다. 경고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에게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용서도 받을 수 있죠. 자연이에게 잘못을 하면 사과할 수 있습니까? 자연아 미안해 이게 안 되거든요. 그 대신 징벌이 엄청 큽니다. 자연의 징벌이. 그죠? 지금 북극에 보니까 지금 막 얼음이 녹고 북극곰이 죽고 지구가 엉망진창인 거야. 하늘 공기 더럽고 막 비행기가 막 하루에 몇천 대씩 날아다니고 그죠? 배 다니면서 막 기름 막 뿌는 제끼고 바닷물 더럽히고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지구를 깨끗하게 해주고 있어. 어찌 보면. 맞아요? 뭐 그런 것,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요즘 뉴스도 보면서 그런 게 내가 하긴 하던데, 처음에 제가 코로나 딱 나왔을 때 좀 깨끗해지겠네. 근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좀 살만하다고 백화점하고 미어 터진다면서요. 명품에 줄 서가 산다고 또 줄 서 있다면서. 인간은 빨리 잊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에게 함부로 이렇게 쓰레기도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쓰레기도 가능하면 저도 잘 버리지만 저도 또 별거 있겠어요. 근데 종이 같은 것도 함부로 막 찢어버리지 말고. 종이도 뭐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어떤 책을 한번 봤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는 목욕탕 가면 샤워할 때 비누 칠 때 끕니다. 예전에 막 틀어놓고 했거든. 막 틀어놓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물을 좀 아끼자 뭐 이런 마음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대칭적 지위다.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무슨 금리라고요? 변동금리인 거예요. 변동금리. 여기다가 이제 해볼까요? 변동금리.
자, 이 변동금리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명목금리가 있죠. 은행에서 받는 이자율. 근데 변동금리는 여기 예상인플레이율이라는 게 나올까 안 나올까? 없지. 예상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합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변동이자율. 자, 여기 373페이지에 보시면 372페이지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변동이자율 제도에서의 이자율 결정 보면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한다고 돼 있죠. 네, 오른쪽 보시면 기준금리, 가상금리가 나옵니다. 자, 기준금리 줄 칠게요. CD금리, 코픽스금리 줄 치세요. CD금리가 뭐고 코픽스금리가 우리는 몰라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CD금리, 코픽스금리가 나오면 이거는 기준금리라는 뜻이고 변동금리라는 뜻입니다. CD금리, 코픽스금리 나오면 변동금리를 의미하는 거다. 그 중에서도 무슨 금리? 기준금리. 기준금리. 자, 그 다음 2번에 그럼 이 기준금리는요, 기준금리는 한 번 정해지면 안 변하느냐? 변해요. 기준금리는 변한다. 그래서 그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며 변해요. 자, 그럼 우리 변동금리는 물가가 변하면 금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가가 변하는 거를 기준금리에 반영할까요? 가상금리에 반영할까요? 기준금리에 반영한단 말이야. 물가 변화를 어디다 반영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변해요. 기준금리가 변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해. 그 말은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물가 상승률을 가상금리에 가산한다. 그래, 가상금리니까 가산하겠네. 그러면 안 된다고. 물가 상승 어디에 반영한다고? 기준금리에. 자, 그 다음 조금 나머지 나중에 하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세요. 기준금리 인상 요인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 이자율 있잖아요. 자,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자율이라는 거는 은행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이자율이죠.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은 어디서 온대? 지금 뭐 땅에서 파나? 첫 번째, 저축. 누가 은행에서 저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자를 주는 거 아니에요? 대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 이자율하고 예금 이자율하고 어떤 게 더 높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 근데 만약에 적금 이자율, 예금 이자율을 많이 줘야 돼. 그럼 대출 이자율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은행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있겠죠? 이걸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인 거야. 자금 조달 비용. 이 자금 조달 비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걸 나타내는 게 중 하나가 코스피가 아니고 코픽스란 말이야.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나타내요. 그럼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럼 기준금리가 올라가. 그럼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자율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은행의 저금 이자율, 예금 이자율을 많이 줘야 되면 결국 은행 이자율도 어떻게 돼요? 대출 이자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은행이 돈이 부족해요. 은행도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자, 은행은 매일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준율. 만약에 은행의 지준율이 10%야. 그러면 오늘 우리 은행의 예금 잔고가 100억이야. 그러면 은행 금고에는 그 10%인 10억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걸 지급 준비금이라 그러고 지준율이라 그래. 근데 오늘 보니까 돈이 7억밖에 없어. 3억이 빚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빌려야 돼. 어디서? 한국은행에서 빌려요.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한국은행은 은행이라 그래. 그러면 돈을 실제로 3억을 갖고 올까? 삐용삐용 싣고 올까? 아니야. 전산으로 싸주는 거야 그냥. 여러분 통장에 돈이 찍히면 돈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그룹의 최종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30억 벌 때까지 참 재밌었대. 근데 30억이 넘어가니까 내 돈이 벌리고 있는지, 아니 이재용이가 그 많은 재산이지만 그런 느낌 오겠어요? 뭐 그만 들고 다니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할 뿐이야. 숫자만. 맞아요? 뭐 재산이 100조래. 주식값이 올라서 100조지. 주식값 떨어지면 100조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야. 어찌됐든 그럼 은행도 은행에 돈을 빌리죠. 그럼 한국은행에서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줄까 이자 받을까? 그냥 주는 돈은 없다. 부모 자식 간에 이자 받잖아. 그냥 주는 돈 없거든요. 그럼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이 받는 이자율을 주로 우리가 콜금리라 그래요. 콜금리. 자, 그러면 콜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럼 콜금리 올라가면 기준금리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외울 게 아니야. 오케이? 또 마찬가지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지. 이자라는 게 뭐예요? 돈의 값이죠. 돈의 가격이에요. 그럼 이자율이라는 것도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자금의 수요와 자금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금 수요가 많아. 이자율 올라가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라고 나오죠? 인플레율이 오를 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걸 기준금리에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콜금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상. 콜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증가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다 해봅시다. 근데 이자에 대해서 세금 낼 때 까준대. 소득을 공제해준대. 그럼 사람들은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럴까? 대출을 안 받으려고 그럴까? 더 받으려고 그러겠지. 자금의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대출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금리 어떻게 될까요? 오르죠. 그래서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증가하면, 공제 한도가 증가하면 금리가 어떻게 된다? 인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금 대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우리 신용카드 쓰면 신용카드 공제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지? 그럼 신용카드 공제액을 지금 한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 올려준대. 그럼 신용카드 많이 써 안 써? 많이 쓰지. 많이 쓰겠지.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증가시켜주면 사람들이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래서 한 번도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거 말고 별도로 생각해보자.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 이자율이라는 거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대출자가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입자가 위험해. 오늘 이 사람 돈 못 갚을 것 같아. 그럼 이자를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어디다 반영해요? 가상금리에 반영하는 겁니다. 어디다 반영한다? 가상금리. 그러면 차입자가 연체가 많다, 신용이 안 좋다, 이거는 기준금리에 반영한다, 가상금리에 반영한다? 가상금리에 반영해요. 자, 그러면 기준금리는 차입자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준금리는 같아. 기준이기 때문에 같아. 하지만 가상금리는 차입자마다, 그렇지. 자, 볼게요. 1번. 가상금리는 마진. 은행들은 여기서 마진을 보는 거예요. 기준금리에서 마진 보는 게 아니야. 기준금리는 똑같거든. 마진. 그리고 대출자와 차입자의 계약에 의해 고정된다. 안 변합니다, 이거는. 자, 2번이 중요하다. 가상금리는 개인의 연체 실적 등 신용도에 따라 사람마다 어떻다? 다릅니다. 차등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 정해진 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계약 기간 동안 안 변해요. 막 뭐 3년 계약했다 그러면 3년 동안 안 변해. 3년 지나면 다시 신용도 조회해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변동문의 받으면 뭐 선생님의 뭐 신용 실적이 어떻게 돼서 플러스 됐습니다, 차감됐습니다, 이런 게 문자가 옵니다. 대출 받고 나면. 정리합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나눠지는데, 기준금리는 CD금리, 코픽스금리. 물가는 어디에 반영한다? 기준금리에. 인플레 여기다 반영합니다. 콜금리가 오른다든지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하면 기준금리는 어떻게 된다? 오른다. 차입자마다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하지만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연체 실적이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마진이다. 은행 입장에서 마진이다, 저기서. 오케이? 네. 그래서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른 이유는 가상금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 가면 걔들 가상금리가 높아. 그죠? 있잖아. 왜 그 2금융권이 저축은행 이런 데는 같은 변동금리라도 높다니까요. 가상금리 자체가.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372페이지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변동이자율 제도의 동그라미 3번.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대. 그럼 명목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 명목이자율 자체가 오르는 거야. 명목이자율 자체가. 그런데 실질 이자는 어때요? 불변이야. 즉 변동금리는 고정금리하에서 실질금리가 떨어지잖아요. 실질금리 떨어지는 게 싫은 거야, 은행들은. 그래서 실질금리는 실질적인 내 수익은 다 고정을 시키고 싶어. 그래서 명목금리를 올려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실질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실질금리 불변. 그래서 따라서 대출자는 보호가 되고 차입자는 손해다 이 얘기네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5번에 변동이자율 제도는 대출자가 선호한다. 당연하지. 자, 6번 별표예요.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자, 조정 주기가 짧다는 건 이자율을 빨리빨리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유리해요? 대출자가 유리하지, 대출자가. 그래서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이자율 변화 위험을 신속하게 증가시키므로 줄칩니다.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하다. 유리하다. 그 말은 더 빨리빨리,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대출자는 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3번 나누어서 3개월 단위로 4번 나누어 받는 것이 어떻다? 유리해요.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실질 이자율이 더 커져요.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도 별표입니다. 자, 줄 칠게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줄 치고요. 고정 이자율 저당에 비해 커진다. 어떤 게 더 크다는 겁니까? 변동금리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커요. 변동금리가. 변동금리는 이자율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예산 세우기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변동금리는 차입자가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 차입자가 불리해. 차입자가 불리하니까 돈 못 갚을 위험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아까 앞에 있었는데 앞에 있던 내용이 지금 한꺼번에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그 밑에 여백에다가 9번 하나 적어볼까요? 9번 대출 초반에 이자율은 대출 해줄 때 이자율 말하는 겁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고정금리가 커요. 고정금리가 이자율이 높아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정금리는 한번 대출해주고 나면 이자를 못 바꾸니까 처음부터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고정금리는 대출자가 불리하니까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다 괜찮아요. 자, 정리합니다.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 채무 불이행 위험은 고정금리가 크다, 변동금리가 크다? 변동금리. 대출 초반의 이자율은 어떤 게 더 크다? 고정금리. 네, 헷갈리지만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핵심 정리해보면 그게 적혀있네요. 통상 대출 시점에서 대출 초반에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이자율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낮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8번 보겠습니다. 8번 줄 칠게요. 금리 상한 변동금리. 줄 딱 치세요. 쳤어요? 자, 변동금리는 변동금리인데 앞에 무슨 글자가 붙어 있어요? 금리 상한.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변동금리라는 거는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물가 오를 때마다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면 차입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한강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한강에 가는 사람들. 그죠? 얼마나 힘들면. 그죠? 그러면 오늘 변동금리 때는 이자가 올라가는데 일정 선을 딱 정해놓고는 요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
많이 올라봤자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가. 그게 금리 상한이에요. 금리 상한 변동금리. 의미는 아시겠어요? 대출자를 보호하는 겁니까?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그래. 차입자를 위한 거다. 줄칩니다. 차입자의 위험 부담을 줄여준다. 우리 금융론에서는 차입자를 대출자로, 대출자를 차입자로 말을 잘 바꿉니다. 그래서 금리 상한 변동금리는 누구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그래요. 대출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들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했고요.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이거 하나 마무리 지을게요. 374페이지에 대출기관이 부동산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죠. 이것도 별표 하나 합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요것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 대출기관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야. 자, 그럼 보세요. 돈을 많이 빌려줘야 돼? 적게 빌려줘야 돼? 적게 빌려줘야 돼. 그럼 시험에서 돈을 적게 빌려준다 이렇게 안 내. 대부 비율을 축소한다. 대부 비율이 돈 빌려주는 비율이거든요. 대부 비율을 확대한다, 축소한다? 축소해. 그래서 1번에 보면 대부 비율 축소, 총부채 상환 비율 축소, 인하, 축소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래 빌려줄 때 위험합니까? 짧게 빌려줄 때 위험합니까? 오래 빌려주면 위험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돈 빌려줬다 해보자. 1,000만 원 빌려줬어. 그래 한 달에 이자를 30만 원씩 받아 쳐볼게요. 그래 한 3년이 지났어요. 원금을 받아야 되잖아. 친구 뭐라고 그래? 이자 많이 받았잖아. 이자 그만하면 원금 한 300만 원 까줘. 이런 얘기 해 안 해? 5년 동안 이자 갚아서 생각해봐봐. 안 갚으려고 그래요 이제. 맞습니까? 그리고 길면 길수록 돈 못 갚을 위험이 더 커져요. 그렇죠. 우리가 빌린 돈 갚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빌린 돈 갚기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어렵거든. 그래서 그러면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려면 대출기간을 길게 해준다, 짧게 해준다? 짧게 해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은행이 위험이 커져. 그럼 이자율을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 대출기간이 장기인 대출하고 대출기간이 단기인 대출하고 어떤 이자율이 높을까? 장기가 높아. 은행이 위험이 크면 이자를 높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놔야 돼. 자, 은행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 아셔야 되고, 은행의 위험이 커지면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기 대출 일반적으로 단기 대출 이자율이 비싸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부 비율이 지금 60% 대출 받고 있는데 70% 추가 대출 받잖아. 이자율 낮춰줄까 올릴까? 그렇지. 대출을 더 많이 해주면 대출 이자율 더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당연한 얘기지.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자, 은행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야 된다. 변동이자를 채택한다. 변동이자. 지금 은행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변동이자를 채택해야 돼.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우리 돈 갚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이 있고 원금 균등이 있거든요. 은행은 어떤 게 더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원금 균등. 원금부터 빨리빨리 받아야 돼.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이 처음에 돈을 많이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을 택한다. 이런 것들 알아놔야 돼요. 3번 부채 감당률 1보다 큰 거 해야 되죠? 부채 감당 1보다 크다는 거는 원리금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스왑 동그라미 하세요. 스왑이란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좀 위험을 좀 떠넘기면서 위험이 낮은 걸 가져오는 걸 스왑이라고 해요. 교환하는 걸 스왑이라고 그래요. 이 스왑은 이자율 스왑도 있고 통화 스왑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미국이 우리나라가 통화 스왑을 해줬죠. 그거 안 해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어찌됐든 그 스왑이라는 건 일종 위험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스왑, 위험 증가. 위험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대출기관이 부동산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은행은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율을 어떻게 한다?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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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 한번 볼게요. 자, 1번.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을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업현금 흐름 시 영업경비에는 재산세 들어갑니까? 네. 감가상각비는요? 수익적 지출은요? 들어갑니다. 수익적 지출 들어가요. 화재보험료? 자본적 지출? 안 들어가요. 소득세? 안 들어가. 취득세?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재산세 들어갑니다. 감가상각비 안 들어갑니다. 자본적 지출 안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순영업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알아야 돼요? 알 필요가 없어요? 알아야 돼. 영업경비니까. 순영업 소득 구하려면 영업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게 순영업 소득 아닙니까? 재산세 알아야 됩니다. 감가상각비는요? 알 필요가 없어요. 부채 서비스액은요? 알 필요 없죠? 그 밑에 있잖아. 순영업 소득 밑에 단계잖아요. 좋아요. 3번 투자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순매도액과 세전지분 복귀액은 같다 다르다? 같죠. 우리 순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잔금을 뺀 게 세전지분 복귀액이잖아요. 근데 부채가 없다는 얘기는 이 둘이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같은 거 적어드렸죠? 그 내용이고요. 자, 4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시간 가치를 고려한 할인 기법에는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형가해소기간법. 그렇죠. 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여러 해 소득, 한 해 소득, 여러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 소득과 처분 시의 지분 복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처분도 고려한다 그랬어요. 처분도 고려해요. 순형가란 유입형가의 합에서 유출형가의 합을 차감한 거라 그랬죠. 뺀 겁니다. 가산한 거라 그러면 안 돼요.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수익을 쓰고 어떨 때 투자가 채택됩니까? 순형가 0 이상일 때. 자, 7번 내부수익률이란 순형가를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며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자, 내부수익률법에 의하면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한다 그랬죠? 어떨 때 투자합니까? 내부수익률이 클 때. 수익성 지수란 유입액의 형가를 유출액의 형가로, 유출액의 형가를 유입액의 형가로 나눈 것을 말한다. 어떤 거? 그렇죠. 유입액의 형가를 유출액의 형가로. 수익성 지수법에 의하면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채택합니다. 11번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의 투자 분석의 결과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인 경우 그 결과가 상반될 수 있다 그랬죠? 다를 수 있어요. 그때 뭘 따라라? 순형가법을 따라라. 재투자 수익률 가정에 있어서 순형가법은 재투자 수익률을 뭘 쓴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재투자 수익률을 뭘 쓴다? 어떤 게 더 우월한 방법이다? 순형가법. 요구 수익률이 우월해. 재투자 수익률로. 13번 순형가가 0이래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하고 내부 수익률이 같다. 수익성 지수는 1이다. 맞아요? 자, 그 다음 요구 수익 같다. 그 다음 수익성 지수 1이답니다. 네. 14번 어림셈법은 성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성수는 그렇죠. 수익률은 당연히 수익률이니까 클수록 유리할 거고. 자, 15번입니다. 종합자본 환원율이에요. 순소득 성수 역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종합자본 환원율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죠. 그거 역수가 순소득 성수예요. 이며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순영업소득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뭡니까? 1번. 그렇죠. 순영업소득을 뭐로 나눴다? 그렇죠. 2번은 뭐예요? 2번은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 나눈 건 뭐야? 순소득 성수죠. 종합자본 환원율 거꾸로 해놓은 거잖아요. 순소득. 그럼 3번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지. 자, 16번 보겠습니다. 순소득 성수가 클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길다. 순소득 성수가 자본 회수 기간이야. 순소득 성수가 자본 회수 기간입니다. 17번 부채 비율이란
부채에 대한 자본이다. 자본에 대한 부채다. 자본에 대한 부채죠. 자본분의 부채입니다. 18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충분하다. 자, 지분금융입니다. 리츠 맞아요. 또요.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공모에 의한 증자. 이는 지분 투자자의 뭐를 목적으로 한다? 배당. 네, 20번, 21번, 22, 3번은 지금 오늘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한번 보기나 봐봅시다. 전에 했던 것들이니까 우리는 워낙 뛰어나니까 안 배운 것도 다 할 수 있잖아.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의 경우에 원리금 균등이래요. 원리금 균등.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일정하겠지.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이지. 원리금 균등이니까 원리금 일정.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일정. 원금 균등은 원금 일정. 그렇단 말이에요. 일정하고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 부분은 어떻게 돼요? 중요하다. 원금 부분은 증가한다. 그 원리금 중에서 원금이 해당하는 부분은 증가해요. 자, 21번 원리금 균등액을 구할 때 대출원금에 뭘 곱해요? 그렇지. 저당상수 곱한다. 원금 균등 상환의 경우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은 원금은 일정하잖아요. 근데 원리금은요? 감소해. 시간이 갈수록 줄어. 시간이 갈수록 줄어. 자, 그래서 다음 시간 할 내용이지만 원금 균등이 있고 원리금 균등이 있거든요. 원금 균등 상환이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어. 근데 이 둘 다 결국 은행에다 뭘 내는 거냐? 원리금을 내는 거야. 은행에 내는 건 전부 다 원리금을 내. 원리금을. 그 원리금이라는 거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야. 자, 그런데 원금 균등 상환이니까 뭐가 일정하다?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이 일정해. 맞아요? 원리금 균등이니까 뭐가 일정해? 원리금이 일정해. 일단 요것도 정리하고. 자, 그 다음 이자는 당연히 줄어. 돈을 갚으면 갚을수록. 지금 제가 일정하다는 건 시간이 지금 지날수록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경과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하면 이자 줄죠? 이자는 당연히 줄어요. 그럼 보세요.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는 주니까 원리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지.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은 일정하대. 근데 이자는 준대. 근데 이게 일정하려면 원금 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지. 그래야지 두 개가 했을 때 일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그럼 시험에서 뭘 잘 물어봅니까?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리금이 줄어든다. 이거 잘 물어봐요. 원리금이 줄어들어요. 처음에 많이 내고 나중에 적게 내.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리금 일정하다는 건 당연히 알지. 원리금 균등인데 이걸 잘 물어봐. 원금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번에 원금 균등 상환의 경우 매기 불입하는 원리금은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불입하는 원리금이 점점 증가하는 방식을 뭐라 불러요? 네, 채증 상환이죠. 줄치고요. 그 밑에 하나 적어두세요. 부의 상환.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부의 상환. 하나 적어두세요. 대출 초반에 부의 상환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